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47회 DA T급 기출문제풀이 실무이론, 이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무를 먼저 풀고 이론 하는 거 아시죠? 이론 먼저 풀다가 열받으면 안 돼요. 자, 이론 갑시다. 실무이론. 결산 때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견하였다. 회계연도 말 비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상하는 거래가 뭐다 아니야 그랬죠. 월날이 비유동자산과 자본이 과대계상되는 걸 찾으래요. 1. 건물 자체는 일단 비유동자산이죠. 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과소되었다. 일단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감가상각비가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적게 했대. 그럼 자산이 과대평가되죠. 자산과대, 그까지는 맞네. 그리고 비용,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자본도 과대계상되지요. 왜?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자본이잖아요. 그럼 자본도 과대네? 그럼 답인데요? 답이지. 자, 감가상각을 적게 한 만큼 건물이라는 자산에서 적게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만큼 차감을 적게 했으니까 많이 뺄 걸 적게 뺐으니까 자산이 과대계상. 그리고 비용 과소로 인한 자본도 과대계상.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매출채권 보자마자 이건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잖아요. 유동자산이고 대손충당금 과대는 이거랑 거꾸로니까 아예 틀렸고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이고 미지급 비용 과소. 미지급 비용 자체가 부채잖아요. 비유동자산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끝. 결과적으로 건물이 비유동자산인 것만 알아도 답이 나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안 봐도 땡. 다음. 2번은 뭐다냐? 다음 거래가 또 자본이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네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가. 자, 750만 원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주식 배당 결의했다. 결의만 한 거는 뭐 미기후 주식 배당금인데 결론은 발행했어요. 발행했으면 결론은 자,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7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겠죠. 액면금액 750. 그리고 공정가치 1,000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제공받고 기증받았죠. 그리고 주식을 1,600주 5천 원. 1,600주에 5천 원은 800만 원인가? 800만 원 발행했어요. 주식 발행했으면 자본금이죠. 주식 발행했으면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액면가 800. 그런데 토지를 기증받았어. 공정가 1,000만 원짜리. 대차가 안 맞아. 그럼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1번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이 증가했다. 에이, 이거 괜히 했네. 안 해도 답이 보일걸.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지요. 이익 배당이 감소,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불변. 이거 괜히 했네. 이걸로 답이 나왔죠. 옳지 않은 거잖아요. 답 나왔죠. 자본금은 증가입니다. 그러나 자본 총액은 불변. 답 나왔고 주식 배당으로 이익여금 750 감소했다. 맞고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금이 1,550만 원. 자본금이고 두 개니까 자본금 두 개 1,550만 원 증가. 맞고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잉여금 200이 증가했다. 주발초가 자본잉여금이니까. 됐죠? 사실 1번 위에 문제 안 읽어도 그냥 답이 나올 뻔했네. 근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지문 안 읽고 이 자료 안 읽고 문제 지문으로 가기 좀 어렵죠. 어쨌거나 주식 배당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죠. 내용을 모르면 이론서 갔다 와야 돼요. 그다음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닌 것은 그랬네.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된 월날이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이잖아요. 선적하는 순간 넘어가 판매되는 거야. 근데 선적이 안 됐대. 그럼 선적이 안 됐으니까 판매가 안 된 거죠. 판매가 안 됐으면 재고자산이지. 근데 여기서 묻는 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되는 건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판매된 거 아니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기말 이제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적성품, 위탁상품이 적성품이죠. 판매가 안 됐대. 판매가 안 됐으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죠. 그럼 답은 4번이지. 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 표시가 된 매입 의사가 표시된 시송품.
매입자가 사겠대. 그럼 팔린 거지. 판매 완료. 판매가 됐으니까 재고자산이 아니문이다 이거죠. 판매가 완료된 겁니다. 판매가 확정된 건 재고자산이 아니다. 자, AT의 특징, 만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어머나 뭐냐. 다음 대화 내용에서 쌤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 맞는 답변한 사람을 고르시오 그랬죠. 야, 이렇게 나옵니다. 쌤이 조직 구성원, 이건 저거다. AT에서만 나오는, 전산회계, 전산세무에는 없는 AT에서만 나오는 문제죠. 조직 구성원의 이사회나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나 절차와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근데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라고 배운 적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다가 원래 AT 자격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부 통제 제도라고 이거 자료가 파일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저희 카페에도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모르면 찍어야 돼. 근데 이미 문제 속에 어느 정도 답은 있는데 딱 보니까 통제 환경입니다. 위험 평가입니다. 통제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요? 지문 속에 답은 있어요. 잘 나왔잖아요. 뭐 회사에서 업무 경영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이나 절차를 세우고 그 절차를 따르도록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답은 주의할 점은 통제 환경하고 통제 활동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사실 위험 평가하고 모니터링은 아니고 답은 여기입니다. 주현 2분이에요. 2분이 답이에요. 자, 문제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를 AT 이거 파일 한 번도 안 봤다. 이런 문제 한 번도 못 풀어봤다. 그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자료를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또 PPT로 넣어놨는데 이 자료는 PPT로 보지 마시고 학습자료실 들어가서 내부 통제제도 쭉 한 파일 어딘가 있어. 어딘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통제 구성 요소에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이겁니다. 지금 그 문제에 나와 있던 지문 이게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 방침 지침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보고 외우고 이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 자료를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카페 자료실, 학습 자료실 가서 이 파일 하나 내려받으시면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환경, 내부 통제, 그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데 내부 통제제도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조직 체계와 구조, 내부 통제를 유인하는 상과 벌, 상벌 체계, 인력 운용 정책, 교육 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어머나 이런 것들이 통제 활동, 내부 통제, 기업 내부 통제 환경이다. 환경. 그리고 위험 평가. 목적 달성과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또 저 통제 활동 이 문제 답 아까 업무 프로세서 준수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아까 통제 환경 이런 것들을 이거 새롭게 공부하고 외워야 되나?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 정보 및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다. 모니터링 많이 보던 말이죠. 모니터링. 내부 통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내부 통제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죠. 상시적인 모니터링,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두 가지 결합에 의해서 수행되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뭐예요? 2021년 1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인데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냐? 평가손실은 시가의 하락이죠. 시가의 하락이고 무조건 매출원가의 반영. 근데 여기서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원래 매출원가의 산입이죠. 매출원가에 산입되는 건데 여기서 물어본 건 그냥 그 회계 처리가 아니고 평가손실 자체를 구하래요. 여기는 수량이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달라. 그럼 그거는 감모손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장부상 원가는 10,000원인데 단위당 예상 판매가가 있고 단위당 예상 판매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딱 봐도 단위당 예상 판매가에서 단위당 판매 비용을 뺀 나머지 9,000원. 요것이 순실현 가치 NRV죠. 순실현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원가는 10,000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9,000원으로 1,000원이 떨어졌어. 개당 1,000원 떨어졌고 2,000개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평가 손실이다. 시가의 하락. 용어만 알면 가볍게 그냥 거저먹기죠. 평가 손실을 이 자체 용어만 알면 답은 너무 쉽죠. 아, 이걸 모르나? 이거 모르면 이론 강의 들으셔야 돼. 이론 다 듣고 오셔야 돼요. 얼른. 다음 뭐요? 아, 대손. AT 시험에서 대손 빠지면 섭합니다. AT에서 대손은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자, 항공의 2021년 매출 채권과 대손충 당금 자료인데 기초 매출 채권은 월매니아 이랬죠. 그래놓고 기말 매출 채권, 회수불능 대손 처리된 거, 외상 매출액,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있어. 눈으로 보고 기초 매출 채권을 딱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잽싸게 T계정을 그려요. 그리고 AT 문제지 들고 나오는 거니까 문제지도 아낌없이 그려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 자산이니까 증가차변 감소 대변.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얼마냐 이거 묻는 거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액이 오죠. 차변에 외상 매출액이 오고 여기는 없지만 외상 매출은 여기 오지만 현금 매출은 오면 안 되죠. 외상 매출금 계정이잖아요. 현금 매출 오면 안 돼. 여기는 없지만 자료에. 그 대변에 외상대금 회수, 그리고 떼인 거 대손 발생, 그리고 기말 잔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기초 잔액을 묻는 거예요. 자, 기말 매출 채권 100만 원. 100만 원이 100만 원 보인다면 그냥 100. 만 단위. 이 만 단위는 돈 주고라도 배워야 돼요. 센스껏. 아직도 이걸 모르고 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거시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수불능 매출 채권 대손된 거 2만 원 대변, 외상 매출액 300만 원 차변. 만약에 현금 매출이 있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수된 거 288만 원. 그럼 대변 합계는 390. 390에서 300 빼면 90이지. 90. 답은 1번. 거저먹기죠. 만 단위로 이렇게 T계정 잽싸게. 아니면 T계정 구조가 머릿속에 돼 있는 사람 보면서 지금 물어본 게 기초니까 차변권에 그럼 대변 거 먼저 적고, 대변 거 먼저 적고 어디 갔니? 대변 거 이거야? 이거네. 대변 거 더하고 차변 거 빼면.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잖아. 이거를 그려놓고 하느냐 그냥 머릿속으로 하느냐. 근데 머리로 하다가 차대변이 꼬이면 더 헷갈리니까 잽싸게 그리세요. T계정 그리는 거 저는 이런 한 글자도 써서 그렇지, 여러분 글자 뭐하러 써요? 시험 보러 가면 숫자만 300 숫자만 따다다 쓰면 계산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T계정 그리고 계산하는데 5초면 됩니다. 5초 생각보다 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풀어요. 물론 T계정 구조 연습 안 한 사람은 힘들죠.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계하는 사람이 분계와 T계정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반. 다음 중 무형자산. 우리 시험에 무형자산도 꽤 나오는데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 결론은 무형자산인 걸 찾아라 그 얘기죠. 자, 프로젝트 초기 연구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연구비, 비용이죠. 그냥 비용입니다. 무형자산 아니에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죠.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인신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충족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 비용 처리죠. 그 다음 영업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지급했다. 교육훈련비, 비용, 판관비. 그 다음에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체 비용. 명패, 과장 누구 거시기나고 아니면 무슨 부, 격리부가 격리과 아니면 재경팀 이런 식으로 명패가 바뀌었어. 뭐 이런 건 보통 그냥 송호품비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비용. 답 나왔네. 다른 회사와 합병, 인수합병, M&A 하면서 영업권 발생했다. 외부에서 이게 유상취득,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합병,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영업권. 유상취득 영업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내부 창출, 자가 창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죠. 영업권. 이게 뭔 얘기인가 모르면 이론 강의. 이론을 듣고 오셔야 돼요. 이론 강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하야 하. 상중하 중에 하하. 합격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기 발등 찍는 거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돌리지 말고 항상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하고 기출 풀어요. 거꾸로의 공부는 항상 우리는 8번. 다음 자료에서 항공이 2021년 1월부터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뭔 소리야? 21년 1월부터 처분 시점까지. 처분이 언제냐? 처분이 여기 있네. 2021년 8월 1일 처분. 8월 1일이면 8월은 안 들어가요. 그럼 7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020년 말 장부 금액이 305.
2020년 말인데 물어본 건 21년 1월부터 처분 시점. 그럼 2021년 1월 1일부터 처분한 게 2021년 같은 년 21년이구나. 8월 1일까지니까 7월 31일까지. 그럼 결국은 실제로 7달. 결과적으로 7개월 동안의 상각비를 구해라 그 소리죠. 7개월 동안의 상각비를. 근데 2020년 말 장부 금액이 있고 320만 원에 처분하면서 30만 원 처분 이익이 발생했대. 결론은 전년도 말 2020년 전년도 말 30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인데 320만 원에 처분하면서 320만 원에 처분하면서 30만 원이 이익이래. 원래 300만 원짜리를 320만 원 처분하면 20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처분 이익이 3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10만 원만큼의 차이가 생겼죠. 그럼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분계로 표시해 보면 건물을 팔았어. 그럼 원래는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가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건물과 감가누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장부금액 나오죠. 그럼 장부금액이라고 쳐요. 그럼 320만 원에 처분했으면 현금이라고 치고 그 원래는 처분이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 원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이게 20만 원 나오지 않고 3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7개월 동안 경과되는 만큼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는 얘기죠. 이번 연도 7달치 1월부터 7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구하니까 3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만 원. 그럼 눈치껏 딱 봐도 그냥 300짜리가 320에 팔았으면 20만 원인데 3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10만 원 차이 발생했다? 그걸 상각비로 인식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월할 계산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네. 계산하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문제를 풀어보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별건 아닌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문제도 헷갈려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넘어갑니다. 계산할 뻔했어. 또 나왔네. 그림이 계속 나와요. 한두 개씩은 나오잖아요. 그림은 간이과세자래. 간이과세자는 2021년에 개정세법이 좀 있잖아요. 잘못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문제는 21년 4월 문제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21년도 7월 1일 이후 이런 거. 일단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 맞죠? 법인은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맞고. 근데 잘못 설명한 사람 찾으려니까 됐고. 그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 공급가액이라고 하라? 공급가액은 매출액이잖아요. 아니지. 틀렸죠.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와야죠. 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 그럼 답 나왔죠? 답이에요. 이분이 답이에요. 안 보이지? 이분이 답이에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인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이게 2021년 개정세법. 그리고 참고로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지요. 단 4,8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만. 8,000이 초과되는 건 당연하고 4,800이 초과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죠. 7월 1일부터.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2021년 개정세법에 우리 세무이급 범위에서 TAT 이급 범위에서는 제일 많이 바뀐 게 여기입니다. 다음 부가세 면세. 우리 시험에 영세율과 면세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영세율과 면세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건 실기할 때도 영세율 면세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고, 신문, 도서, 잡지 이런 건 다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지요. 그럼 결국 면세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원래는 교육 면세죠. 교육, 의료, 보건 또 뭐 있지? 업종 자체가 면세인 거. 의료, 보건, 교육. 금융업. 금융업도 면세잖아요. 토지도 면세죠. 기본 면세예요. 그런데 운전학원은 과세자 아니에요. 무도학원도 과세죠. 무도학원도 과세입니다. 무도가 검 이런 게 아니고 춤추고 이런데 뭐 다 면세인데? 이거 과세인데. 그 다음에 일반 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참고로 프리미엄 고속, 우등고속, 우동이 아니고 우등고속은
과세입니다. 항공기 과세, 우등고속 과세, 그리고 고속철도, 그러니까 KTX, SRT는 과세. 근데 일반 그 무궁화, 거시기 이거는 새마을호 지금도 있죠. 새마을호 최고인데. 어쨌든 이런 거는 면세죠, 면세. 수돗물 면세입니다. 생수는 과세고. 뭐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미션입니다. 그럼 답은 22만 원. 뭐 이거 지문이 틀렸네. 22만 원이에요? 22만 원. 지문이 왜 이게 나왔어? 어쨌든 22만 원입니다. 요거 찾으면 됐죠, 뭐. 아이, 지문이 어디서 나온겨? 22만 원이 여기 있네. 2번이네요.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지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 제가 이거 PDF 파일인 거 아시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가끔 졸아요. 지문 엉뚱한 걸 갖다 놨네. 앞에 거를 갖다 놨나? 어쨌든 죄송해요. 자, 부가세 대손 나옵니다. 이거는 실무랑도 관계가 있죠. 대손세액공제 실무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자,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여러분 헷갈려하는 거잖아요. 이 과세 표준이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라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매출액. 그리고 회계에서 대손상각비를 매출액에서 빼냐? 아니죠. 별개잖아요. 매출액 별개고 판관비 별개고 당연히 대손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맞죠.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대손됐으니까 빼야지. 아니에요. 이건 대손세액 공제 별도의 항목이잖아요.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요. 물론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만 대손세액 공제, 즉 대손된 만큼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까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네, 맞고.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도 2020년에 개정된 건가? 개정된 거죠. 옛날에는 5년인데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10년. 그럼 다 맞네. 답은 4번이네. 예정 신고 때에도 대손세 공제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왜 그 세무이급 배우실 때 TAT 2급 실무 들어갔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할 때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대손금은 공급대가 곱하기 110분의 10이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소액채권이 얼마였지? 30이요, 20이요. 소액채권 있잖아요. 30으로 바뀌었나? 원래 20이었는데. 찾아보세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험 안 보니까. 저는 땄으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20이었나 30이었나 그럴 때 얼마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개정된 거니까 특히 세법이나 공부할 때는 개정된 적어도 그 해에 발간된 규제를 보셔야지 전년도 하면 또 바뀐 게 또 있잖아요. 그럼 꼭 고쳐서 보셔야 돼요. 세법은 어쩔 수 없어요. 매년. 그리고 정기적으로 1월 달에 딱 바뀐다. 이게 아니야. 1월 달에도 하다가 국회가 통과되는 게 보통 2월, 3월이니까 그때 봄에 주로. 그래서 우리 1회 시험 때는 되게 개정세법이 잘 안 나오죠. 2회부터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국회 통과되는 게 보통 2월 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2월 달에 일괄적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뀌냐? 이것도 아니에요. 7월에 바뀌는 것도 있고 9월에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무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우리는 팔자가 늘상 특히 세법은 늘상 그 사회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어쨌든 단 세무이급 수준까지는 크게 영향받는 건 없더라도 어쨌든 개정은 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12번 소득세법이네. 소득세법.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야. 맞는 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거주자는 국내 플러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틀렸고. 인적 사항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해서 저기 있잖아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포괄주의다.
그 아니었죠? 아니었죠? 아,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참? 아, 이거 틀렸고,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답이지, 그럼? 답이죠? 아, 이거 옳은 거에 체크되어 있네. 맞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고. 이거는 포괄주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열거주의죠. 그래서 이제 세무이급 이론 시간에 이제 뭐라 그랬슈? 만약에 현재 세법에 없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었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런 얘기 했었었죠.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할 근거가 없어. 그 대신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유사한 거는 이건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건 있죠. 자, 어쨌든 이것도 다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틀렸고.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아니잖아요. 종합소득은 뭐 있어요? 종합과세는 2배사근연기. 2배사근연기가 있잖아요. 2배사근연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종합소득이고, 또 하나, 이거 종합소득이지? 종합소득이고, 또 뭐가 있어요? 퇴직소득, 이거. 퇴직소득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양도소득. 종합퇴직 양도계. 퇴직소득은 결국은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맞는 건 2번. 나머지는 다 틀려요. 맞는 거 찾는 거였죠? 문제 읽다 보면 헷갈려. 맞는 거 찾는 건지 틀리는 걸 찾는 건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서두르거나 그러면 실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인적사항. 우리 소득세의 기본이죠. 어머나 또 나왔네. AT 시험이 원가 회계가 없는 대신 회계원리나 세법은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건 전산세무에는 없어요. 전산세무는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AT는 나옵니다. 이게 뭔 문제인지 미리 보셨나 혹시? 어려운 거죠. 자, 거주자고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해야 될 인적공제액 합계는 얼마냐. 자, 우리 실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인적공제 대상, 즉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그래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따져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실기할 때. 그 다음 추가공제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체크만 해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웬걸 공제액을 물어봤어. 기본공제 1인당 얼마예요? 모르겠는데? 그죠? 사실 그거까지 잘 안 외우잖아요. 근데 AT는 나와요. 그러니까 원가액이 없는 대신 이런 건 나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인적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 중에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연령 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 아까 말하면 21세부터 59세까지는 공제 아니다. 소득 요건, 뭐 소득 금액.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무슨 소득 금액? 전부 다 모든 소득 합쳐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죠. 100만 원 이하 이럴 때 기본 공제가 되더라. 그럼 봅시다. 본인이야. 김항공 본인이야. 나이고 급여고 아무 상관없죠. 무조건 되는 거죠. 본인은 소득이 6천만 원이 아니라 600억이어도 상관없죠. 6천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되는 거죠. 본인은 소득과 연령 아무것도 안 따지고. 자, 부양가족 현황인데 배우자. 46세야. 60세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 뭐라고요?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안 따지잖아요. 46세 상관없습니다. 되지요? 아들 22살. 20세 이하만 되는데 22살이면 안 되지?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 그럼 되는 거죠? 아들도 돼. 딸. 되지요? 장인. 되지요? 장모. 되지요? 돼지가 아니라 어쨌든 다 기본공제 해당자에 해당되지요? 근데 밑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료가 끝난 게 아니네. 자,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저기 장인, 장모, 자기 부모님도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배우자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700만 원이고요. 필요경비가 650만 원이야. 요것만 딱 따지면 헷갈릴 뻔했는데 필요경비가 있어. 그리고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으니까 필요경비만큼 공제되고 나면은 소득금액은 50이죠. 소득금액은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그럼 배우자는 통과. 그 다음 딸이 있어. 따님. 이 따님께서는 아까 저기 딸이 19살인데 기타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래.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19살짜리가 뭐 해서 그렇지? 어쨌든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인데 우리가 왜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 있잖아요. 이자, 금융소득은 얼마지? 그죠? 그 다음에 연금, 공적연금. 이걸 여러분이 금융소득 얼마, 연금소득 얼마, 그리고 기타소득 얼마, 이거를 말할 수 없으면 이론 공부 얼른 하셔야 돼요. 기타소득은 300이죠. 3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럼 결론은 종합과세. 종합과세. 그럼 이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소득금액이 그러면은 500만 원이면 뭐 필요경비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요. 결론은 딸은 안 들어가겠죠. 딸은 소득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다시 공제받는 사람이 몇 명이요? 본인, 배우자, 아들, 장인, 장모 5명이요. 기본공제 5명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1인당 얼마죠? 이거 모르면 이거 찍어야 돼. 넘어가야 돼 그냥.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건너뛰고 딴 거부터 풀어야 돼요. 150만 원씩이죠? 150만 원. 그럼 일단은 7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추가 공제 있냐? 추가 공제가 대표적인 기본 공제에 해당되면서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거. 여기 뭐 있냐? 아들 장애인이죠. 장애인. 장애인은 200만 원이 한 명이죠. 장애인이 200만 원 추가되고요. 장애인. 그리고 또 장인 장모. 그중에 장인 어른이 71세니까 경로우대, 경로자 공제가 되죠. 경로자는 얼마지? 100만 원이죠. 근데 이걸 사실 잘 못 외우잖아요. 잘 못 외우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이런 부분은 실기 화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나올래나?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건 없죠. 끝. 그럼 얼마야? 1050인가? 1050. 1050. 그 답이 3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실기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추가 공제가 뭐뭐 있다 이런 정도만 하지 금액이 얼마냐까지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아예 풀기가 어렵죠. 찍어야지. 다음 14. 소득세법상 특별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특별세액 공제 우리 대표적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세액 공제, 항목별 특별소득 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뺍니다. 그게 표준세액 공제. 맞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답이면 왠지 좀 이상한데? 맞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틀렸고. 대학원생인 자녀 소득 없대요. 교육비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 아니죠. 왜? 대학원은 본인만 되잖아요. 실기할 때 많이 하던 거죠. 본인만 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죠. 자, 중복 적용되는 게 뭐뭐 있죠? 이건 실기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요. 지금 의료비잖아요. 의료비와 취약전아동, 취약전아동의 교육비 이런 것들은 공제 가능하죠. 취약전, 미취약. 다음,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 거죠. 전산세무에 비해서 원가가 없는 대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3번인가? 13번하고 15번 이런 문제는 진짜 이론적인 공부가 탄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죠. 난이도 상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반적으로 전산세무보다 어렵다 이건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전산세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런 것도 있다는 점. 갑시다. 거주자예요. 거주자 기만공이고 귀속소득 내역이고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자, 중요한 거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니까 소득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 필요경비가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안 했나?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이 있잖아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무슨 소득 금액이죠? 무슨 소득 금액입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소요된 경비가 있으면 그게 필요경비죠. 근데 그게 없으면 왜 추계하잖아요. 몇 프로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몇 프로 인정해 줄게. 자, 그래서 일단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택입주가 지체되어서 보상받은 거 위약금으로 받은 거예요. 기타 소득에 해당되죠. 문제는 필요경비가 몇 프로냐.
어려운 거죠.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찾으면 기타 소득이야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소득 금액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 경비가 몇 프로인지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기본서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이건 필요 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거죠. 80%가 인정되니까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건 20%. 248, 80만 원. 8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훈법에 의한 상금. 상훈법에 의한 상금은 비과세. 비과세.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이거 기타 소득이죠. 이게 기타 소득인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필요 경비가 이것도 계속 바뀌었죠. 옛날에는 80%였다가 70%였다가 지금은 60%입니다. 결국은 40%에 해당되는 3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돼요. 그 다음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했대. 그럼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 기증하고 이런 것들은 과세하면 안 되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결과적으로 두 개밖에 없네. 요거 두 개입니다. 결국은 400만 원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필요경비 이거 필요경비가 몇 프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자료에 안 써 있어요. 써 있으면 고맙겠지만 안 써 있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기본서를 찾아서 필요경비가 몇 프로인지 표로 돼 있죠 아마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법이 자주 개정돼 이게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 80%였다가 지금 70%였다가 60%로 지금 벌써 두 번 바뀐 거지. 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혹시나 나중에 또 바뀌어서 이거 50%.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럴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세법은 늘 개정되는 거를 귀를 열고 우리가 수시로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일단 이게 47회였나? 47회 TAT 2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